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과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짚어보고요. 최근 꿀벌들이 실종되고 있는 이유와 파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과제와 전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오늘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좀 원활하고 장기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게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적정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을 확보하고 또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핵심 골자로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이 간호법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이제 인력 부족이나 이런 법 제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문제점이 좀 급부상하였고 최근 이번 회기에 들어서 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지요. 어떤 이유이고 의사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사들은 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보건의료 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간호법의 제1조 목적 사항을 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지역사회 활동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간호라 하면 뭐 의료기관에 국한돼서 좀 어떤 법이 설정되고 의료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라고 하면 뭐 소위 말하는 이런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의 요양까지도 이 의사들의 어떤 지시나 뭐 진료하가 필요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어떤 이들에 대해서 간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불법 행위처럼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장기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 지역 사회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도 간호 업무를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이 간호 업무를 하게 되면 이는 이제 위법 행위, 불법 행위로 간주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간호사들 준법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전라북도 간호사회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자, 준법 투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현장에서 혼란은 없는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간호사 협회는 이 현행법상 간호사 불법 진료에 해당하는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뭐 체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사실 이것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PA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 PA가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의사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을 간호사들이 일정 부분 대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들은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법 투쟁이라고 해서 이제 간호사 협회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고 전북 간호사 협회도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도 이 준법 투쟁으로 인해서 좀 의료계에 좀 어떤 혼선이나 마비가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이 준법 투쟁이 점점 강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위험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라북도가 8월 1일 개막을 예정하고 있는 세계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회에 지원했던 간호사들이 참여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면 국내외 약 4만 명의 그 인력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잼버리 기간 내에 24시간 병원이나 응급의료소 등을 운영하는데 총 필요한 의료 인력이 약 18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의료 인력이 53명에 그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원율이 저조한 부분이 이 간호사인데요. 모두 112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17명을 모집하는 데 그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꽤 심각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 부안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찾아 대책을 좀 강구하고 나섰는데 현재까지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간호법 전망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히 법안을 폐기하기보다는 수정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직역 간 갈등을 좀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정부안과 거의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 법은 현행 국회법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사부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민주당에서도 이대로 폐기가 되는 것보다는 한번 국민의힘과 한번 재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내부적인 좀 움직임도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았습니다. 농가들이 어김없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건비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입국이 가로막혀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가 당연히 더 넘쳐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좀 자연스럽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촌 가정들의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문제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고 고령층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온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수급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농가 등에서 제때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자 농민들은 농사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전북 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얼마나 되고 인건비 수준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올 상반기 전북 지역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약 2,6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도내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임금이 높아서 이들을 고용하기가 좀 부담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루 일당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13만 원, 14만 원 이 정도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나주시 의회에서는 외국인 농업 인력의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일당의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건데요. 자, 농민들 솔깃할만 하지만은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시 의회에서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할 것을 좀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농가 입장에선 반가울 수는 있지만 아무리 이 권고 사항이다 하더라도 농장주와 근로자, 즉 노사 간의 계약 관계를 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근로자를 배제하고 이 고용자들끼리 임금을 담합한 것으로 비춰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들이 이 임금이 저해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고 일터를 더 벗어나 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농가들의 부담을 최대한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좀 안정화를 좀 더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 기숙사를 이제 정읍과 임실, 순창에 이제 설치해서 좀 뭐 근로 그 임금 이외에 이런 좀 편의 시설이나 정부가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 가끔 듣게 되는 뉴스가 꿀벌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도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양봉 농가들이 꿀벌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최근 벌의 위기와 보호 정책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따르면 올 초에만 우리나라에서 꿀벌 140억 마리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북 도내 양봉 농가만 보더라도 꿀벌 약 23억 마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어서 이 꿀의 생산량이 줄고 또 꿀통도 없어져서 이 꿀의 가격이 상당 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꿀벌이 실종되는 이유, 기후 위기가 주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꿀벌 실종의 여러 이유들이 좀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온도 상승입니다. 꿀벌은 주로 9월 말에 마지막으로 꿀을 채집한 뒤 이 꿀을 채운 벌통 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그 봄이 되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이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또 지는 시기가 빨라지니까 이 꿀벌이 겨울잠을 이제 깨서 꿀들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꽃들이 벌써 피었다가 시든 상황이라 꿀벌들이 이제 꿀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다 보니 이제 꿀이 생태계상 계속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양봉 농가의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은 꿀벌이 줄어들므로 해서 생태 위기나 식량 위기로까지 문제가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관성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네, 당장 그 양봉 농가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까지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벌통 가격 상승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기존의 벌통 가격이 뭐 13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선이었는데 현재는 뭐 가격이 벌통 하나당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또 지난 수십 년간 20% 안팎이었던 꿀벌의 월동 폐사율도 올 초에만 벌써 60%까지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이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꿀벌의 실정은 식량 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국내에서만 6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네, 꿀벌 농가들의 뭐 요구 사항은 어떻고 그다음에 당국의 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꿀벌 집단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꿀을 채집할 수 있는 밀원이 되는 식물 부지를 계속 우리가 인공적으로도 양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산림청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매년 3,800헥타르씩 밀원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좀 기후와 지역적 특성을 맞춘 다양한 종류의 밀원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양봉 농가에서는 이상 고온과 집중 호우 등으로 이런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에는 농업 재해로서 좀 인정해 줄 것, 그리고 공익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제도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전라북도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답보 상태인데요. 정부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금융중심지 지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남 차별, 전북 홀대론까지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시급한 이유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정희준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용진 의원님, 전라북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 의원님이 다시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제3금융지 지정에 대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로서는 사실 작심하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대통령 공약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특히나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은 관련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뭐 다 무시하고요. 지역의 여론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데 왜 같은 금융 공약인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공약은 꽁거먹은 소식이냐 물었죠. 근데 이거를 추진해야 될 담당 부처의 장인 금융위원장이 그거 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라북도가 준비됐으면 신청하면 될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우선하지 않은 국정 과제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때부터 약이 바짝 올라서 관련한 질문을 국무총리실에도 하고 대통령실에도 자료를 확인하고 했는데 뭐 사실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만 공약인 건 확실하지만 국정 과제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공약이 거짓말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언하다시피 예. 한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그때 공약으로 제시됐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정 과제에 우선적으로 추진됐는데 제3금융지 지정은 또 이렇게 외면받고 좀 빠져 있는데 그것을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확인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예 저렇게 빠져 있는 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부산,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경부선축 이쪽으로 산업화 시대에 발전이 되어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됐고 지역차별 논란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동시 추진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공약으로. 그런데 한쪽은 또 경부선 라인은 잘 되고 이른바 호남선 라인 쪽으로는 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배제해버리면 지역 홀대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지역 불균형 발전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금융 중심지 지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담당 그 금융위원회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시 절차, 지정 절차 자체도 제대로 몰라서 그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는 듯한 전라북도가 열심히 안 해서 그 지금 신청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를 했으니 이건 저로서는 이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우리 또 전라북도에서 이 또 금융중심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윤동욱 실장님 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주현 위원장 발언은 전라북도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면피성 뭐 반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공모나 사실 공고는 없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선뜻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김주현 위원장님이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오해의 사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답변 이후에 바로 그 금융위원회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좀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검토가 먼저 돼야 되고 연구가 좀 선행이 좀 돼야 됩니다. 선행이 된 다음에 지정 신청을 받는 공고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금융중심지 관련 법에서도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금융위와 사전 협의 후 제출이 가능하고 그 금융지 지정을 위해서는 그런 공고달지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상황이고요. 2009년도 서울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할 때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그
그 용역이 만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 절차를 해서 지정이 됐고요. 2019년도 저희가 많은 그 재산금융주실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거기서 용역에서도 추가 지정 가능성이라든지 전라북도 금융중심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보완 사항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절차를 기다려야 되고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은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정희준 교수님, 사실 전북의 금융산업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 왜 중요하고 특히나 이 대목에서 전주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중심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도민의 염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왜 금융중심지 혹은 금융이라는 말이 전라북도에서 이야기가 되게 됐는지 뭐 아시겠지만은 금융중심지 얘기가 나온 거는 2017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서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혹은 국민연금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국민연금 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 복지를 갖다 개선시키기 위한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는 노후 복지를 위한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인 KIC 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 역시 국가의 국부를 갖다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봤을 때 이게 잘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좋은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여기가 부족합니다. 이제 부족한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올해 초에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긴 하지만은 뭐 기금운용본부를 갖다 서울로 다시 옮기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 8%였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8%니까 잘못했으니까 옮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기금운용이라는 게 상대평가인데 그 일본이라든가 캐나다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잘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와 비교가 대상이 된 다른 어떤 기금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뭐 14% 마이너스 14%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지원을 미리 받았더라면 1%만 수익률을 갖다가 덜 깨졌더라면 그게 1%가 10조입니다. 10조. 그 8% 때문에 80조가 깨진 건데요. 만약에 전라북도가 조금 더 미리 금융중심으로서의 역할 혹은 금융 지원을 갖다가 중앙정부로서 받았더라면 10조 혹은 20조를 더 줄일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중심지가 되는 그런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중앙정부로부터 금융이 여기서 발전해서 금융 생태가 잘 활성화돼서 결국은 국민을 위한 어떤 그 금융행위가 여기서 충분히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갖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쪽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가 지정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동욱 실장님. 네. 자, 전라북도는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 도시를 지향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네. 자, 금융 선도 모델을 네, 뭐 네. 갖고 있겠죠? 네, 자, 설명을 좀 저희가 해주시죠.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금융도시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입니다. 모든 그 금융중심지들이 모든 금융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서울과 부산을 지정할 때도 서울은 종합금융, 그다음에 부산은 파생 및 해양에 관련된 금융을 특화해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전라북도는 아까 우리 그 정희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이 내려와 있고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그 주요 목적은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그 공공기관인데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를 만들자 그런 개념이 좀 탄생이 됐고요. 다만 한계는 어차피 기금운용본부라든지 국민연금 공단 자체가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자산 규모가 3위 정도 되지만 단 하나의 기관만 있기 때문에 이걸
그 금융인프라를 하나로 가지고 금융자산운용 중심지를 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한국투자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벤처투자라든지 칠 때 재정에 관련된 공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관련 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해서 기금을 활용한 자산 운영의 특화 단지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정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게 저희는 전라북도 차원의 자산 운영 경제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 금융 산업의 파이를 키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산 운영 금융 중심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정희준 교수님, 2017년도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자, 기금운용본부, 그 전북 금융인프라 구축에 지금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그 썩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도에서 금융센터 설립도 하고 있고 정지 여건도 개선하고 있고 교통 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그 금융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업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생산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전라북도가 과거에는 한 3% 정도의 GRDP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2.7% 정도까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금융은 은행을 갖다 보통 연상을 하는데요. 이제 은행업에서 이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에서 1.7%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간접금융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저희가 은행업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그 금융을 갖다 직접금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직접금융의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 지역의 상장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전라북도 시가총액 규모가 한 0.5% 수준입니다. 상당히 미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산운용사라든가 말하자면 증권회사들이 와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서 이제 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위로를 삼는 것은 기금운용본부 때문에 세계적인 스탁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멜론이라든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가 하는 국제적인 스탁 회사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원화 자산을 갖다 운영하는 이제 우리은행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그런 그 스탁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후선 업무라고 관련된 어떤 방향을 갖다가 발전 방향으로 삼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전북이 제3금융지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뭐 선결 과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조건, 그런 토양이 조금 잘 배양이 돼야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 밖에 네. 어떤 선결 과제가 또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게 지난 이제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짝 지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열을 쏟느냐? 올해가 그 금융중심지 관련 기본법에요. 금융중심지 관련 법에 올해가 3년 만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해입니다. 물론 그 기본계획에 그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지와 관련돼서 꼭 넣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만 거기에 그 조성과 발전을 위한 그 내용에 올해 뭐 혹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추가로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줄 기본계획에 포함만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3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 지시를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 보고하기 전에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도 지금 지난 뭐 4년 전에
일단 뭐 지정이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되어 있었던 여러 기본 과제들, 미진한 지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추진하고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더 내놓고 얘기하면 그 추진위원회가 금융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에요. 근데 그 금융위원장이 나몰라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전라북도와 일정한 협의를 좀 사전 물밑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또 고시에 반영됐으면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서로 좀 내밀하게 그 의견을 좀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런 이거를 사전 협의라고 해도 좋고 물밑 협상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전라북도와 이걸 협의할 것을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계획에 포함되는 것과 전라북도와 금융위원회가 어떤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4년 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당의 입장으로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 뭐 보류됐던 예. 그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당시를 뭐 기억해 보시면은 왜 네. 그때 그럴 만한 뭐 사정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이 공약을 내세워서 정부를 수립을 했고 또 뭐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모든 당내 경선 후보들이 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다시 추진하겠다고 다 공약을 했었던 만큼 지난 4년 전에 못한 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지금도 이 과제를 어떤 당의 어떤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솔직한 인정 이런 것들 위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국정과제로 포함을 했고 그리고 연구 용역도 했고 그를 통해서 전북이 좀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중심으로 키워가자라고 하는 과제도 도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쭉 추진을 해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료 의원들하고 강력한 팀플레이를 좀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목요일 날 그 윤준병 의원이 대정부 질문 청와대를 대통령실이죠 이제 자꾸 헷갈립니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민주당 내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본회의가 있기 바로 직전에 김성주 의원님 그리고 그리고 강성희 의원 이렇게 같이 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전라북도 이제 어떤 출신 의원들이 이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라라고 하는 대정부 어떤 촉구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이렇게 팀플레이하고 중앙 무대에서 다시 이 문제를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라북도와도 협의하고 팀플레이를 계속 가속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가 가시화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자, 정 교수님, 금융 중심지 지정이 먼저냐,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 사실 뭐 서울, 여의도나 부산, 문현동은 금융 중심지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그러니까 여건을 마련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라북도도 그런 면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뭐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건 2009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융중심지법이 만들어진 것이 2007년도거든요. 그럼 2008년도에 그 서울하고 부산이 그다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금융중심지가 2009년도에 된 건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서울하고 부산만이 지정 신청을 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인천, 그리고 이제 제주도도 그랬었거든요.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경기도라든가 인천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마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이 지정이 된 것은 뭐 정치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는 이걸 갖다 자신들이 경쟁을 해서 말하자면 따온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마치 부산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이제 생각할 때는 너네들도 경쟁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의 특별한 어떤 변화가 특별자치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특례를 통해서 비록 금융중심지가 돼야 되겠지만 금융중심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금융중심지 법에 준하는 어떤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한 특례 조항들을 갖다 여러 가지 방면에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욱 실장님, 네. 전라북도가 금융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요건이 금융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기본 금융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사옥도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테크비즈센터가 완성이 됐는데 금융운영사들,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가 필요하다. 이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령이 좀 많았습니다. 이 추진하는 방법, 규모, 절차에 대해서 많이 논의라든지 제약 요건을 제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작년도에 이 추진 주체가 정해졌습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옥을 만드는 걸로 결정을 됐고 또 관련된 중기부에서 다 허가를 해줘가지고 작년 12월에 신용보증재단과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3월 달에 이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여긴 국민연금본부 바로 옆에 있는 두 필지에 대해서 지금 건립을 확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여기 토지에 대해서 매매 작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 구상에 관련된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중에 이게 건물 자체다 보니까 이 전라북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이전도 중요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이전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 동향이라든지 내용들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상이라든지 시기 문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산운용 금융 중심의 금융도시를 만들겠더니 이런 관련된 기업을 서치도 하고 사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의 목표가 저희가 한국투자공사라고 KIC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외 투자가 한 460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국민연금공단과 해외 투자 추세를 맞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호흡이 필요하고 자산운용에서도 정말 거점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공공기관이 유치하면 제1의 목표를 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각종 교원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방행정 공제 같이 공제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대 공제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희준 교수님, 외국의 예를 보면 금융산업 하나만으로도 이제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의 특성에 맞는 또 모델로 삼을 만한 외국 금융도시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실물 경제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프론트 업무라고 보통 표현하죠.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융 중심지로 발달한 곳에서 꼭 그 업무만 특화돼서 발달한 것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아일랜드의 이제 더블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영국 그러면 영연방으로 생각하시는데 영국에는 보면 이제 잉글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런던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이제 더블린은 이제 아일랜드의 수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시가 어떻게 약간 분화가 돼 있냐면은 런던 같은 경우는 프론트라 그래가지고 자산 운영, 중개, 자금 중개 같은 프론트 업무에 특화돼 있는 반면에 떨어져 있는 더블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후선 업무, 미들백 업무에 훨씬 더 특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아일랜드의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를 해서 최근에는 이제 잉글랜드가
그 소득 수준에 떨어진다고 할 정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우리한테 특히 이게 되냐면 더블린의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더블린이 메트로폴리탄을 수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합치면 한 180만? 그러니까 전라북도 인구에 비슷한 상응. 그래서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고 뭐 구태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룩셈부르크를 들 수 있는데요. 룩셈부르크도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한 60만 정도입니다. 60만 정도인데 이제 그 60만의 인구를 가지고 유럽의 어떤 자산운용의 어떤 후선 업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 스트림이라고 하는 어떤 결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라북도에 와 있는 뉴욕 멜론이나 스트레이트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감안하면은 이런 두 도시를 갖다가 생각해서 어떤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정부를 상대로 재상금융지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 때는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정치권과의 연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팀플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정부 금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압박 플레이를 시작을 했고요.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어디까지 있느냐면 이게 지금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겠다. 공식화하고 다시 공식화하고 공약을 다시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하기 시작하는 데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걸 바짝 세운다. 이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걸 바짝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걸 공론화하는 작업인데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장수인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 당대표 후보로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융중심지 지정입니다. 민주당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과제가 지금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올려 세우기 위해서 당내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라북도가 도청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을 한데 묶는 범도민 차원의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제 어떤 수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적으로나 구체적인 과제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되지만 흐름을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은 1단계 민주당 안에서 2단계 범도민 차원으로 모든 정치권을 다 묶어 세우는 과정까지 나가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부산으로의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저 이것과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대통령의 똑같은 공약이니까 연계 처리하자, 일괄 타결하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산 문제와 이 전북 문제가 동시에 같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죠. 정치권 내에서의 공감대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 위해서 이걸 동시에 추진하고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계 처리 방침을 민주당에서 분명히 조건으로 내걸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실장님, 금융중심지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올해 그것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선결 용역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대응도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서 올해가 지금 완성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금융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도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의 이번 기본계획의 방향은 서울과 부산 기존의 금융중심지 지정된 데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상금융지 필요성이라든지 전북의 여건들을 좀 담아달라. 저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현재 단계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을 더 모아주시면 그 내용을
그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그 전라북도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큰 그 로드맵이 세워질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패널 세 분께서 뭐 발언하신 내용 요약해 주시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준 교수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받기 위해서는 그쪽에 주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가질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뭔가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박 의원님한테 부담을 드린 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셔가지고 이제 지역 도민들의 어떤 소망을 갖다 이루어주시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동욱 실장님. 그간 그 금융중심지 그 지정이라든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도민, 특히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좀 합심해서 지정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각계 부처, 각계 그 관계자분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님. 예, 약속을 저버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는 챙기고 도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항의할 거 항의하고 약속 지키라고 야무지게 해야 할 일을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저도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이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또 당 내에서 끝까지 챙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탁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구상도 꽤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수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북 정치권이 제3금융중심지 현안 추진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